네, 안녕하십니까.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제넷 옐린 FRB 의장이죠. 미국의 금리 인상을 좀 늦추겠다,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많이 이제 좋아지고 있는데요. 그 기조에는 저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중장기적으로 2% 정도의 물가 상승률을 가져가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1.4% 정도가 최근에 물가 상승률로 체크되기 때문에 이것을 올리려면 금리를 미리 올리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피력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저인플레이션의 또 근본되는 부분은 유가가 낮은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는데, 이러한 저유가로 인한 물가 어떤 상승이 저해받는 그 기간이 대략 2015년 10월 정도까지 되지 않겠는가. 뒤집어서 보면은 2015년 늦가을이라든가 초겨울 정도에 금리가 올라갈 걸로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지수인데요. 경제 심리 지수입니다. 즉 기업 경기 실사 지수죠. BSI. 그 소비자 동향 지수인데 CSI라고요. 이것을 합성해서 보면은 ESI, 즉 경제 심리 지수라는 거죠. Economic Sentiment Index라고 하는데, 지난 1년 동안 계속 매월 체크해 보면 90 중반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 직전 월에는 1월 달에는 95포인트였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2월 달에 이제 최근 어떤 지수를 보면은 100포인트가 나왔습니다. 100이라는 의미는 아주 좀 심장한 건데요. 장기 평균, 10년의 장기 평균에 왔다라는 거거든요. 다시 얘기하면은 2003년 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평균치가 100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기가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안 맞는 거죠. 즉, 과거 10년의 평균에 이제 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심리적인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경제학적 개념이 아니라 어떤 그 심리학적 개념으로 접근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경제 심리수가 GDP에 비해서 좀 더 설득력이 있고 뭐 어떤 현실 대역성이 높다고 하는 개념은 기업과 소비자의 전반적인 그런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민간의 경제 상황 부분을 종합적으로 관찰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디플레 시대와 체감 물가. 요즘 뭐 언론이라든가 뭐 TV 매체를 보게 되면 뭐 많이 나오죠. 이렇게 하면 정말 일본처럼 장기 뭐 저물가 엔드 저성장 뭐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2000년도 1월부터 해서 2015년 1월까지 5년을 봤을 때 총 물가 상승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0.7%입니다. 연평균을 나누게 되면 2.14가 되겠죠. 연봉률 따지면 2%가 안 되는 겁니다. 5년을 봤을 때 직전. 그런데 서민이나 중산층 분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 지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식료품, 먹는 거, 비주류, 음료수 같은 거 있죠. 19.6%가 올랐다는 거고요. 2배인 거죠. 의류 및 신발도 18% 정도 올랐고요. 전세 뭐 요즘 많이 올랐죠. 20%, 학원비 17.1% 정도가 올랐다는 거죠. 즉, 총 지수는 10.7%가 올랐지만 5년 동안에 이렇게 생필품과 일상생활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이템들은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는 거죠. 특히 술과 담배는요, 55.5%가 올랐습니다. 과거 5년 동안 55.5%. 사실 술 좋아하시고 담배 정말 즐기시는 분들은 이런 것은 의미가 전혀 없겠죠. 무슨 저물가다 이런 의미가 없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이죠. 그러면 세부적으로 7대 분야에 대한 지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경제 지표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0.5% 올랐다는 거죠. 즉, 지난 3개월 동안 0.8, 0.8, 0.5 이렇게 0%대에 머물고 있다는 건데, 특히 지난달 비해서는 지난달 비해서는 0.3%포인트가 내렸다는 거죠. 이 부분은요, 99년도 우리 IMF 사태가 왔었죠. 그때 당시에 0.3% 일의 최저치, 즉 15년 만에 가장 낮은 거다라고 이제 보는데, 물론 한국은행 측에서 얘기는 다릅니다.
석유류, 농산물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뭐 디플레이션 아니다, 뭐 어떤 저물가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또 소비자 심리지수와 제조업 BSI 지수죠. 이런 심리적인 지수는 1포인트 정씩 올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ESI 경제 심리지수가 5포인트가 오른 것처럼 여기에서도 심리적으로 좀 어떤 바닥 아닌 게 있느냐, 어떤 경제가 지금 나쁘다라는 그런 민간이나 기업들의 심리가 그렇게 관찰이 되고 있는 거죠. 무역 수지는 77억 달러, 사상 최고치 수준입니다. 물론 지금 36개월 정도, 거의 3년 꽉 차게 계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덕분에 외환보유액이 뭐 사상 최고치 수준에 근접해 있는데, 물론 원화가 약세가 됐기 때문에 뭐 2014년 7월보다는 그 달러 표시이기 때문에 낮아 보이지만 사실 원고가 된다고 치면,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고 치면은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석유류와 농산물은 변동이 심한 거죠. 이걸 빼고 나머지 전체 항목 가지고서 소비자 물가를 따지는 근원 CPI,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3%, 여전히 2%대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가를 보겠습니다. 캔들 차트를 저는 보고 있는데요. 세계 주요 6대 지표라고 제가 정했는데, 코스피, 코스닥, 미국 다우존스와 나스닥, 그리고 중국 상해 종합지수와 홍콩 항생. 이랬을 때 캔들 차트 월봉 기준입니다. 미국 쪽이 아주 좋죠. 거의 6에서 7% 정도가 이렇게 포인트가 아니라 퍼센테이지입니다. 이렇게 큰 거죠. 퍼센트 포인트가 아니고 이렇게 많이 올랐다라는 거고, 우리 코스닥은 좀 선방했네요. 코스피는 뭐 요즘 방향성이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조금 그 어떤 하한선이 좀 하방 경직성 때문인지 몰라도 약간씩 올라가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금리 보겠습니다.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여전히 2%의 턱걸이 정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내려온 상태고요. 은행 최고금리와 상호저축 은행의 최고금리는 변동이 없습니다. 2.3% 또는 2.95% 정도. 이렇게 낮은 금리는 좀처럼 구경할 수 없었고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한국은행에서 콜금리, 즉 기준금리죠. 7일물 RP 금리인데 이 부분을 아마 이번 달에 내릴 확률도, 아니면 다음 달이나 내릴 확률 좀 있어 보입니다. 물론 0.25%포인트, 즉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죠. 보통 기준금리를 0.5 단위로 껑충껑충 움직이면은 빅스텝이라고 하고, 0.25%포인트 정도 이렇게 움직이면 베이비 스텝, 조금씩 움직인다라는 뜻인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그 걱정거리 중에 하나가 민간 부분의 가계부채죠. 1,100조 원 정도를 좀 육박하고 있는데요. 금리가 뭐 1%포인트가 움직인다고 치면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어떤 다른 조건을 다 차치하고라도 그 가계부채 때문이라도 금리는 쉽게 올리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다행히 미국이 이 금리 인상을 조기하지 않겠다는 것 때문에 우리도 좀 덕을 보고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픽스 금리죠. 대출 실행을 할 때 기준금리인데 여전히 내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최근에는 뭐 정부에서도 앞장서 가지고 장기 고정금리인 저이율 대출을 내놓겠다라는 그런 정책도 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때는 좀 갈아타기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환율은요, 특별히 방향성은 없습니다. 월 평균으로 따져봤을 때 원달러 환율을요, 1100에서 1110, 뭐 1080원 이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난 1월 평균에 비해서는 2월 평균이 10원 56전이 올랐습니다. 약 1% 정도가 이제 상승한 거고요. 통화량 보면은 여전히 시중에 총 통화량은 풍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M2 총 통화죠. 8.1%가 증가했으니까, 전년 동월 대비해 가지고. 하지만 돈이 돌고 도는 문제는 별도죠. 뭐 기업체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잉여 자금을 쌓아놓고 있다. 뭐 이런 뭐 비판적인 그런 기사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도는 문제는 별도인데 총 통화량은 풍부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투자자 예탁금이나 코스피 주식거래 대금, 그리고 주식형 펀드 잔액은 강보합입니다. 특히 주식형 펀드 잔액이 계속 70조 대에 움직이다가
180조로 살짝 올라갔습니다. 방향은 약간씩 끝이 좀 이렇게 예리해지고 있다. 좀 상승적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원자재 부분은요.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입하는 기름이 두바이유죠. 좀 올랐습니다. 55달러 월 평균입니다. 2월 평균 따져보니까 배럴당 55달러인데 40달러까지 갔었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올라간다고 치면은 우리 주유소에서 1,400원대, 리터당 1,400원대 그 주유소는 사라질 거고 1,500, 1,600 올라갈 거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근본적으로 사우디를 중심으로 오페크와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런 치킨 게임이라고 볼 수 있죠. 셰일가스, 셰일오일 쪽의 어떤 산업을 좀 이렇게 타격을 주고자 그래서 결국은 산유국의 어떤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경쟁 관계에서 이례적으로 유가가 내려갔던 것이 정상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금시세는 좀 내렸습니다. 부동산 쪽에 보면 주택 매매 가격 지수는 전기 대비해서 즉 0.2% 정도가 이제 올랐고요. 전세 가격 지수는 뭐 좀 더 높게 상승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전세가율 즉 전세금을 매매가로 나눈 거죠. 그 부분이 뭐 0.7, 즉 70% 이상 되는 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도 그런 데가 꽤 있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실수요자라고 한다면 좀 LTV, DTV를 꽉 채워가지고서 장기 고정 금리로 모기지론을 통해 가지고서 대출 받아도 어떤 그런 월세라든가 아니면은 보증금을 활용해서 전세 사는 것보다는 더 효용 가치가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출과 청약 제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심전환 대출인데 3월 말에 출시 예정인데 뭐 현재까지 드러난 그런 정부의 정책을 보게 되면 10년부터 30년까지 대출 만기를 가져갈 거고요. 거치 기간은 없습니다. 바로 다음 달부터 원리금을 같이 상환해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원금 분할 방식이라는 거죠. 원금 분할 방식이 이자 금액이 부담이 제일 적습니다. 즉 이자 상환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만기 일시 상환 방식, 이자를 제일 많이 내겠죠. 원금은 안 갚아주고 계속 이자만 내니까. 원리 균등 방식이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녹여서 같은 금액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은 초기 원리금이 만약 100만 원이다. 그러면 이자 부분이 한 8, 90만 원 됩니다. 마지막 달에 가면은 이자는 제로가 되고 원금만 조금 갚겠죠. 이렇게 초기에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는 거죠. 따라서 원리 균등 상환 대출을 받게 되면은 조기 상환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뭐 20년짜리 받았는데 5년 안에 다 갚았다 미리 하면은 이자만 열심히 내신 거거든요. 근데 원금 분할 방식은 원금이 줄어가면서 이자도 줄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자 부담액이 적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LTV 70%, DTI 60% 우리 가장 높게 지금 인정해주고 있는 거죠. 뭐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고요. 자격 요건이 중요한데 기존 대출자라야 됩니다. 기존 대출자 전환이니까 전환 대출이기 때문에 주택이 9억 원 이하이면서 대출이 5억 원 이하 잔액으로 봤을 때 남은 분들의 대상인데 이거 까다롭습니다. 변동금 대출자 또는 이자만 상환 중인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 대출자만 된다는 거죠. 기존에 원금까지 갚아 나가는 분들은 안 된다는 거고 또 고정금리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또 제한을 둔다는 겁니다. 또 대출받은 지 1년이 넘은 대출자 그리고 6개월 동안의 연체가 없이 건실하게 원리금을 상환했던 분들에 대해서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지만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어렵다 보니까요. 그러면 정부는 무한정하는 게 아니라 20조 원을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요거가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하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조건을 내신 분들은 우선적으로 주거래은행에 녹화하시기 바랍니다. 즉 기존 대출 취급 은행에서만 움직입니다. 은행을 갈아탈 수는 없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져보니까 3.5%의 변동금 대출을 2억 원을 받았던 사람이 20년 만기에 연 2.8%의 안심전환 대출로 바꾸게 되면 무려 6천만 원이나 이자를 절감할 수 있다. 물론 20년 동안에 나눈 거기 때문에 뭐 1년에 300만 원 정도인데 그 부분도 서민들에겐 큰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또 소득공제 혜택을 맥시멈 1,800만 원까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이라고 합니다. 말이 길은데 14글자예요. 가장 길은 소득공제 항목인데 거기에
급여 생활자죠. 물론 4억 원 이하의 주택이면서 1세대 주택 인분들은 소득공제 혜택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금리가 더 낮아지는 거죠. 소득공제니까 환급 받아버리니까 이런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고요. 자, 청약제도가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의 40, 50대 또 60대인 분들은 청약통장 제도를 이용해서 부를 일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월급을 모아봤자 얼마나 모으겠습니까? 하지만 저렴한 그런 분양가가 저렴한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키워가는 동안에 현재 살고 보니까 목동이더라, 뭐 강남이더라, 뭐 또는 뭐 일부 버블7 지역이다. 이런 분들은 주택 가치가 매우 높죠. 보통 뭐 5억에서 6억, 10억까지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은 별로 없죠. 총자산은 꽤 맞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청약 제대로 활용을 잘하신 분들이세요. 그런데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수도권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2년 지나야지 1순위였거든요. 1년으로 바꿨습니다. 또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 저축을 활용할 수 있게 했었거든요. 근데 가구원까지도 넓혔다는 거죠. 그 주택 변경 완화. 종전에는 평수를 줄였을 때는 바로 그 다음날 줄어든 평형으로 청약할 수 있었는데 평수 키운다. 만약 30평짜리를 놓고 있다가 40평대로 키우고 싶다 하면 2년이 지나야지만 큰 평수로 갈아탈 수가 있었거든요. 즉 청약을 넣을 수가 있었는데 똑같이 큰 평형으로 바꾸든 작은 평형으로 바꾸든 바꾼 그 다음 날부터 바로 통장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청약 가점제 점수를 바꿨습니다. 주택 청약 가점제라고 있죠. 세 가지입니다. 즉 무주택 기간, 또 부양 가족수, 그리고 주택 통장을 가입했던 기간, 이 세 가지인데 총 84점 만점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보유주택 수가 많으면 감점을 줬거든요. 불이익을 줬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좀 완화했다는 겁니다. 현재 1순위, 2순위 구분되어 있죠. 기존에는. 즉 2년 지나면 1순위, 뭐 1년 지나면 2순위, 또 이렇게 했습니다. 지방은 6개월 지나면 1순위입니다만 이 부분을 1순위를 통합했습니다. 1순위, 2순위 없고 수도권은 1년만 지나면 무조건 다 1순위로 이렇게 했고요. 지방이야 뭐 투기적인 요소가 적기 때문에 종전과 동일합니다. 그 1순위자가 갑자기 26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 덕분에 2순위를 1순위로 통합해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약 1000만 명 정도가 이제 청약통장 1순위. 이런 분들은 주택 청약 시장에 커다란 수요층을 형성을 합니다. 2월 27일 날 공포 시행했기 때문에 보통 한 열흘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요거 공포된 다음에 시행사가 부장을 하는 그런 실무부장 기간이 따라서 뭐 3월 중에는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청약통장 측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어떤 청약 가점제에서 주택 수가 많으면 감점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완화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종전에 7천만 원이 넘으면 주택 가격이 물론 60제곱미터 이하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7천만 원이 넘지 않아야지 어떤 소형 저가주택으로 해서 주택수에 빠졌거든요. 불이익은 안 줬는데 수도권은 1억 3천으로 늘었고요. 지방은 8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좀 더 넓게 본다는 거죠. 웬만한 주택까지는 뭐 주택수에 가산하지 않아갖고 초달 가점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번 달에도 행복한 그리고 안전한 그런 자산관리에 어드바이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